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가게 제 거 맞죠? 가게든 집이든 결국 다 제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리 좀 해두시라고요. 우진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내 엄마는 뭐냐? 네? 오늘 내 엄마가 어디서 뭘 했는지 아냐? 비 오는데 3시간 동안 네 집 앞에서 떨었다. 그게 문도 안 열어줬지. 전화도 안 받았고. 장모님이 응급실에. 그럼 한 명은 남아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엄마 내일 수술인데 저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어? 너 지금 장모는 응급실 데려가면서 수술 앞둔 내 엄마는 빗속에 세워둔 거야. 아버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사업자금 부탁했을 때는 그렇게 거절하시면서 이 자식이. 돈 안 주실 거면 저도 한계예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제 거잖아요. 이젠 알겠다. 너 같은 놈은 내 자식 아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70세 최미선 씨와 그의 남편 74세 정태수 씨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미선은 새벽마다 불을 켜고 하루를 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등이 가게를 밝히면 반찬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엔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장마철에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새벽엔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는 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태수는 그런 미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40년째 한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선이네 반찬. 그 이름은 처음 간판을 달던 날 태수가 손으로 써준 글씨였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냉장고 2대, 조리대 하나, 그리고 2사람의 손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사계절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한 번도 양을 어림으로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눈대중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부부장인이라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손님 줄이 가게 앞까지 늘어섰습니다. 하루 매출은 평균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절이면 줄이 2배로 길어졌죠. 그 덕에 쉬는 날도 없었지만 불평은 없었습니다. 태수는 숫자에 밝았습니다. 장부는 늘 반듯했고 하루 매출과 원가가 정확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그 손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무리를 했습니다.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사주면서 대출을 조금 끼웠죠. 대출금 때문에 명의는 자신들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언젠가 빚을 다 갚으면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빚이 있긴 했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고 통장엔 둘이 노후를 보낼 적금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가게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정직과 땀의 상징이 아니라 팔면 돈이 되는 자산으로 보고 있었죠. 아들 우진은 늦둥이였습니다. 40을 넘겨 얻은 아이였습니다. 귀했고 그래서 약했습니다. 태수는 뭐든 사주려 했습니다. 미선은 뭐든 해주려 했죠.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좁고 냄새나는 시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 새벽 2시에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행복했습니다. 우진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손자까지 낳았죠. 하지만 결혼 후 우진은 변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집이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부족했습니다. 새 가구를 바꾸고 싶다 했고 외제차를 사고 싶다 했습니다.
손자에게는 유치원보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주면 또 달라고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미선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오래 서 있기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이 곧 생계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전문의를 찾아 예약을 잡았습니다. 수술을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우진이 연락도 없이 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수진과 손자 준혁도 함께였습니다. 어쩐 일이야? 미선이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지나가는 길이라니 3시간 거리를 지나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선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밥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들어와. 금방 차려줄게. 가게 남은 반찬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나물, 조림, 김치, 된장찌개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식사 중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우진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만 열심히 먹었죠. 할머니 김치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준혁의 웃는 얼굴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진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을 좀 해볼까 해요. 무슨 사업? 태수가 물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자금이 좀 필요한데 3억 원 정도요. 3억?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 돼.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게를 팔아서라도 도와주세요.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게라는 단어에 숨이 막혔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왜요? 요즘 같은 세상에 새벽부터 밤까지 그 고생을 왜 해요? 비싸게 넘길 수 있을 때. 차라리 가게 접고 저 좀 도와주세요. 투자만 하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우진아,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지.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절박하지 않으면 이런 말 안 해요. 우진 오빠 이번에 승진해서 또 밀렸어요. 이대로 가면 40대에 정리해고 1순위예요. 준혁이 교육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지금 시작 안 하면 끝이에요. 태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죠. 아직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있고 가게는 안 돼. 대신 5천까지는 줄 수 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천이요. 최소 2억은 있어야 하는데. 없어. 아버지, 우진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제 평생 부탁이에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저 정말 끝이에요. 우진아, 우리도 이게 전부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가게 팔면 우린 뭘 먹고 사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웠습니다.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도 굳어 있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망이었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아니다. 집에 가자. 할머니랑 더 놀고 싶은데. 집 가야 한다니까.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움찔했습니다. 그날 우진의 가족은 저녁도 먹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준혁이 손을 흔들었지만 우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40년 된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죠. 태수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보름 후였습니다.
미선이 허리 수술 일주일 전 남편 태수가 쓰러졌습니다.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태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미선은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하루에도 2번씩 병문안을 가야 했고 수술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미루려고 병원에 전화했지만 입원에 하지 않으면 다시 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태수는 본인은 괜찮으니 미선에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하는 수 없이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태수는 아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내 엄마 일주일 후 허리 수술하러 서울 올라가니 내가 엄마를 모시거라. 터미널에서 모시고 가고 수술 끝날 때까지만 병원에 있어줘. 아버지가 퇴원하는 대로 올라가마. 알겠어요? 그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맙다, 우진아. 태수는 안도했습니다. 미선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들이 함께 있어주면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기대였는지.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짙게 깔렸습니다. 미선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행 첫 차를 타야 했습니다. 가게는 며칠간 닫을 예정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두었죠. 새벽녘 태수는 병원에서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히 가. 당신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푹 쉬어요. 우진이한테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해. 알아요. 버스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하늘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3시간 거리가 5시간이 걸렸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미선의 옷자락은 이미 눅눅했습니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나 도착했어. 신호음만 이어졌습니다. 자고 있나 보다. 그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비에 젖은 신문을 털며 말했습니다. 오늘 도로가 엉망이에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는 4만 원이었습니다. 빌라 1층 공동 현관 앞에 섰습니다.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삐삐.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선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민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302호요? 온 식구가 아침 일찍 나가던데요. 미선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비를 밀어 넣었습니다. 옷이 차갑게 달라붙었습니다.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허리가 쑤셨습니다. 국밥 하나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마음은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국물은 식었고 빗소리만 커졌습니다. 1시간 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굳었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불에 댄 듯 아팠습니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났어? 아니요. 지금 어디야? 집 앞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 미친 식당이라도 들어가.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가 우산 끝을 넘어 떨어졌습니다. 걱정 마요. 곧 올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굳어졌고
손끝이 시려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빌라 1층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섰습니다.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셔서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문자로 보낼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302호 출입문 547이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각. 공동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렸죠. 302호 앞에 섰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삐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나? 다시 눌렀습니다. 문자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삐삐삐삐삐. 여전히 잠겼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돈 내일이라도 있나?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몇 시간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지. 그녀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비가 흘러내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죠. 그제야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생각이 문틈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자 젖은 옷의 냄새와 비의 냄새가 섞였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손자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아, 아빠가요. 비밀번호 잘못 보냈대요. 끝자리가 8이래요. 5가 아니라. 그래 고맙다. 할머니, 많이 추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빨리 들어가세요. 응, 들어갈게. 전화가 끊기고 미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굳어 있었지만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딸각. 문이 열렸습니다. 보일러를 켰습니다. 소파에 앉자 허리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비가 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피곤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위급하셔서요. 넘어지셨대요.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비밀번호도 잘못 보내고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태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집이에요. 이 자식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태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일 수술 받을 사람을 비우는데 3시간 동안 떨게 했어? 아버지,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장모님이 넘어지셔서 응급실 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 지금 장모는 응급실 데려가면서 수술 앞둔 내 엄마는 빗속에 세워둔 거야. 그럼 한 명은 집에 남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전화 한 통 못할 시간도 없었냐? 우진도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그래. 넌 사람이지 내 엄마도 사람이야. 아버지는 왜 아버지 서운한 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사업자금 부탁했을 때는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시면서 뭐? 이 자식이? 돈 안 주실 거면 저도 한계예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제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가게든 집이든
결국 다 제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리 좀 해서 도와주시라고 부탁했잖아요. 그 말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잔혹하게 미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태수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젠 알겠다. 네가 뭘 바라는지, 네가 뭘 기다리는지. 좋아. 가게든 집이든 전부 내 맘대로 처분할 거다. 네 앞으로 한 푼도 안 남겨.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네? 올 겨울 지나기 전에 짐 싸라. 그 집 처분할 거다. 아버지 설마 진심은 아니시죠? 설마가 아니다. 너 같은 놈은 내 자식 아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진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가게를 팔라던 말, 돈을 요구하던 이유, 2달 전 그날, 불만스러운 눈빛, 차갑게 돌아서던 모습,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미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러 갈게.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저도 힘들어요. 미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맞아. 네? 넌 틀렸어. 어머니, 나도 내 아버지랑 똑같이 생각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도 남지 않았죠. 이제 알았어.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이 은혜가 아니라 의무로만 남았다는 걸. 아들에게 자신들은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40년을 헛되이 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만 아팠습니다. 가슴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에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미선은 혼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새벽에 병원을 빠져나와 달려왔습니다. 수술은 이미 시작됐죠. 우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밖 의자에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었습니다. 선을 넘은 건 아들이었습니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미선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우진이는 안 왔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와 현관 앞에서 반겼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우진의 이름이 떴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결국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 태수는 부동산에 들러 아들의 집과 가게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집에 욕심낼 수 없게 하자. 그의 말에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우진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그는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심이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욕심이었어요. 태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아니면 나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발요. 나가라고! 그만하자. 널 아들로 두기엔 너무 늦었다. 우진은 울먹이며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를 정말 버리실 거예요? 미선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우리를 버렸어.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라.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우진은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손에 쥔 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애를 다시 볼 날이 올까? 한 달일까? 1년일까? 아니면 평생 오지 않을까?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